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 활짝 열어둡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제 땅에 쇠파이프를 박았어요. 재개발 때문에 이웃과 멀어졌어요. 중고거래 도중 성추행을 당했어요. 빨리 퇴사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에 이어서 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란법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네. 법적으로는 뭐 정의라든지 적용 대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청탁금지법은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고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됐고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또 2012년에 발의해서 소위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약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예,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리고 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인데요.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됐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이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이제 확대되기 이르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높은 도덕성이 좀 필요로 하는 그 직업군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분들만, 그러니까 그런 공직자에게만 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네. 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제 금품과 뇌물을 수수한 그 공직자, 직접 공직자뿐만 아니라 네.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공직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제 금품이 아니더라도 금품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금품을 수수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혐의가 특정될 수 있고 외부 강의 등을 통해서 이제 초과 사례금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거는 이제 법령의 적용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공무수행 사인 혹은 공무수탁 사인까지도 이 적용 대상으로 많이 넓어져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 아니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구성원
혹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 또 법령에 따라서 공무상의 심의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공직자나 뭐 이제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 청탁금지법이 생겨나게 된 또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사건은 네.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이나 되긴 했는데 당시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고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 당시 2011년에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이었을 뿐 대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분이 많이 일어났고,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이게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혹은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시에 국민 여론이 거세게 일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8월 16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이후에 이제 많은 개정과 논의를 거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이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발의된 지 4년여 만이었던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금품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지 네.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혹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정해져 있고요.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에 100만 원 혹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배 내지 5배까지도 과태료를 물도록 강하게 정했습니다. 네, 그 보통은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그 금품 상한액을 좀 일반인들한테 네. 알릴 때 3만 원, 5만 네. 원, 1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게 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명목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에 대해서 법률 시행의 초기에는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에 대해서는 3만 원, 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에 대해서는 5만 원, 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액수를, 3만 원, 5만 원, 그쵸. 10만 원 3, 이렇게. 5, 10, 예.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 그런 기준까지 고려했던 거였는데, 네. 그러나 이제 2023년 8월 3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냐면, 가령 명절에 이제 축산 농가, 농축산 인들한테도 이제 큰 파급이 있다라고 이게 해서, 경제적으로 예. 좀 이제 그 어려움이 좀 그렇죠. 생겼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또 설날과 추석 명절은 또 우리 관행상 이뤄지는 것들도 위축시킬 수 없다 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 또 외부 강의 사례금 제한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탁금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한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또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나 인사 개입, 수상, 포상 선정, 학교 입학, 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을 했고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사례금 상한액의 장관급 이상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만 원,
또 차관급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는 40만 원,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혹은 이제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해서 액수를 정액으로 정하기도 했고요.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승의 날 이제 기념으로 지금 청탁금지법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좀 삭막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 스승의 날 뭐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어떤 뭐 네. 카네이션이라든지 네. 뭐 은사님께 드리는 선물 어느 정도는 네. 좀 가능한지 네.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Q&A식으로 이제 배포한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스승의 날에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스승의 날에 이제 학생 대표 등이 이제 교사한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 요거는 이제 청탁금지법 5조 2항 7호의 청탁의 예외 사유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저기 보니까 화면에 네. 보니까 개별 학생은 그쵸. 안 되는군요. 네. 개별로 드리는 건 안 되고 네. 이제 대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건 괜찮다. 네. 개별적으로는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는 손편지나 카드까지는 된다. 네. 네, 그다음에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할 수 없고 학생 평가가 가능한 교사라면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졸업한 후에 은사님을 찾아뵀는데 그때도 카네이션 드리거나 뭐 이런 게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또 예외로 해서 학교에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은 없으니까 직무 관련성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5월 15일 이제 스승의 날에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뭐 손으로 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 네. 한번 또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상의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지금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상담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기 시골 농촌인데요. 네. 근데 이 논이 이제 정지정리한 지가 오래된 논인데요. 네. 그 논과 논 사이에 이제 그 논두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일으킨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바로 논두렁 사이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쇠파이프 말뚝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논이다가니 논두렁을 넘어가지고서는 논두렁을 한 100m 길인데 근 100개 정도로 쫙 파고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한지적공사 거기가 측량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다 의뢰를 해가지고서 경계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어요. 네. 측량까지 지금 하신 상태고요. 네. 네, 측량을 해서 이제 측량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측량 기점을 가지고서 이제 말뚝 박은 것을 뭐 다 100개 정도를 다 할 수는 없고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측량한 그 기점하고 그 말뚝 사이를 재보니까 어떤 곳은 73cm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64cm, 어떤 곳은 또 55cm 이렇게 경계 지점을 해서 넘어와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 네. 상담자 소유니 그 토지를 지금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경계 네. 그 측량한 그 기점에서 그렇게 넘어온 거지. 그럼 이제 100개를 다 합치면 없고 세 가지만 이렇게 대충 찍어봤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상담자님 소유 토지를 지금 옆에 그 인접해 있는 분이 그 타인이 지금 침범을 한 사례 같은데 옆에 이제 송득범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옆에서 간단히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여쭤본 다음에 사연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뭐 경지 정리를 한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근데 어쨌건 본인 소유 토지가 있고 옆에 인근 소유 토지가 있는데 논두렁처럼 이렇게 경계가 약간 있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경계를 넘어서 많이 들어온 곳은 73cm, 뭐 작게 들어온 곳은 55cm 가량 경계를 넘어와서 이제 쇠파이프를 박아둔 상태다. 이렇게 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하고 농사 질 때는 네. 그 경지 정리할 때 그 논두렁 그게 진짜 그게 경계인 줄 알고 여기까지 네. 농사를 쳐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리고 이 논 임자가 네. 임자가 아니고 임대해서 짓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고 임차인, 경작하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네, 이렇게 임차인이 무단으로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대방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와 있다는 거를 뭐 지적공사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사람도 그 측량 기사들이 할 때 네.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죠. 아, 예, 현장에서 봐서 본인이 이제 무단으로 박은 쇠파이프가 경계를 넘어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상대방도 그 알고 사람도 네. 그 사람도 알았겠지. 그러니까요. 알게 됐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네. 지금까지 그냥 너 헐팅 모르고 말팅 말하는 식으로 나와서 경찰에 일단 고소는 지금 해놨어요. 경찰에다가는 뭘로 고소를 하셨어요? 아니 이제 이렇게 남의 땅에다 이렇게 아. 무단위로 이렇게 해놓고 빼주지도 않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음. 내일부터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 뭐 죄명은 특별하게 뭐 경계 침범죄라든지 어떤 죄명을 특정해서 고소하신 건 아니고 상대방이 그냥 어쨌든 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경찰에 그냥 구속장만 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군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대방이 이걸 알고 난 어쨌건 경계에 넘어서 본인들이 이제 뭐 100개 가까이 되는 쇠파이프를 박았는데 그게 경계를 넘어와 있다라는 걸 알고 난 후에도 상대방은 특별히 뭐 제거해 간다라든지 이렇다 저렇다 네. 뭐 이렇다 저렇다 일절 거의 게 없어요. 잘 그게- 말소리가 울려서 다시 한번 전화기 조금 멀리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 사람은 다 알고 뭐 네. 거기 뭐 날마다 와서 눈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그걸 뭐 수십 번 봤겠지요. 네. 수십 번 봤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네. 그래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따질 생각도 않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노를 포크린 작업을 그게 이제 옛날에 네. 하우스로 했던 데라 이제 네. 하우스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 논을 벼를 심으려니까 이제 고르려고 이제 포크린을 이렇게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말뚝을 빼지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박아놨으니까 빼지를 말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빼지 네. 말라 그래서 그냥 네. 그대로 있는 상태이지. 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 합법적으로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뽑게 할 방법이 뭔지 이게 궁금하신 걸까요? 그렇지 어찌 네. 해야 어쨌든 측량 결과 내 땅에다 전부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네. 법적으로 어떻게 네. 그리고 네. 아까 얘기대로 70cm 뭐 50m 이렇게 네. 했지만 네. 실제 이제 나도 이제 내 농기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농기계 빌려서 하는데 그 뭐 트랙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농작업을 할 때 그것 때문에 그 바짝 거기를 이 나머지 땅을 농작업 그 가까이로 못 간다는 거요. 기계 부서질까 봐. 그래서 적어도
한 1m 50에서 음. 그렇게 이제 경계 지점으로부터 1m 50에서 2m 정도는 논을 못 해먹을 정도로 된 거지 지금 사실상은.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본인 소유 토지 안에 옆 논의 이제 경작자가 무단으로 뭐 하우스 설치 목적인지 어쨌건 어떤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한 100개 정도 박은 상태인데,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박았겠지. 네네네, 그러니까요. 자기 땅인 줄 알고 박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뽑아가지 않는 상태. 근데 그 경계가 우리 땅 안에 있다는 걸 지적공사 경계를 통해서 저희가 네네네, 제가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박혀 있는 거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그 주변 지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뽑아버리지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에 뽑지 않으신 건 첫 번째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연자분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뭐 저 사람이 이제 경계를 넘어와서 무단으로 한 거에 대한 이제 처벌을 희망한다.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죄명이 뭘로 특정이 될지는 법리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경계가 여기 있는데 경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했다라면 형법상의 이제 경계침범죄라는 죄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 토지에다 무단으로 한 부분이 뭐 어떤 다른 어떤 형사처벌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수사관이 아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건 그 본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박아놓은 쇠파이프인데 그걸 맘대로 뽑아버린다든지 혹은 부러뜨려버린다든지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게 재물손괴다, 정당하게 그 쇠파이프를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어쨌건 그 쇠파이프의 소유자는 본인인데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라고 하면 또 재물손괴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실 위험이 있어요. 그건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법에 붙어서 정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응은 잘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대방이 경계를 넘어서 지금 쇠파이프를 박아놨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조금 돌아가는 얘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민사소송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형사고소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만 이제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경작을 하시는 분이 무단으로 쇠파이프를 100개나 박아버린 부분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냐, 만약에 맞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판사님이 이제 처벌하는 결정을 벌금을 내라 혹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처벌이 내려질 텐데,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쇠파이프를 뽑아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누군가 국가기관이. 그러면 그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그래도 첫 번째 대응을 매우 잘하신 게 뭐냐면, 민사소송을 만약에 그냥 이런 준비 없이 제기하셨다면 상대방이 이거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런 부분이 또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경계와 관련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그게 경계 안에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민사소송의 청구 취지가 비교적 간명해져요. 뭐냐면 내 땅 안에 네가 무단으로 점유 혹은 뭐 쇠파이프를 박아놨으니 그걸 제거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응하지 않으면 돈을 나한테 내놔라 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뭐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쇠파이프로 인해서 경작 면적을 원래 여기까지 더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기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고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모두를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해라, 그 다음에 손해를 얼마 배상해라. 만약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라면 막 1년 넘게도 걸리고 이렇게 할 텐데, 다만 이런 유형의 사안이라면 판사님께서 아마 민사소송 소장을 상대방한테 보내고 또 상대방의 입장은 뭔지, 상대방은 쇠파이프를 뽑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뽑겠다는 건지 그 의사를 이제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조정 절차의 회부가 될 수 있고, 그럼 조정 절차에서 언제까지 이 쇠파이프를 뽑아라, 그리고 손해가 얼마가 생겼으니 그 손해 전부는 아니라도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박아놓은 쇠파이프를 먼저 제거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또 손해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이미 뭐 형사 고소 혹은 신고를 하셨다면 그 절차에서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행한 게 처벌 대상이 된다면 상대방이 처벌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결론을 말씀 올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한 가지 있으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른 궁금한 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네. 민사소송 소장을 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야죠. 사진을 찍어서 내야 하냐고. 사진 같은 것도 당연히 증거로 첨부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경계. 근데 네. 그 사진은 선호한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네. 그 73cm 나오는데 어디는 뭐 64cm, 그렇죠. 네. 어떤 데는 55cm, 네. 7장 정도는 1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사진을 찍었지. 네, 다 찍으실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쨌건 대한지적공사에 경계 측량을 하면서 이게 우리 땅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한 자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경계 측량 보고서라든지 받으신 게 있으실 거고. 이제 그 지적공사에서 이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측량을 하면은 그 성과도라는 게 있다. 그렇죠. 예, 성과도. 네. 성과도 그것이 증명되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거랑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진 같은 거가 그 100개 모두 하나하나 사진에서 100장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 전체 지금 현재 있는 사진 같은 걸 첨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에 넘어와 있다는 거에 대한 뭐 75cm 가장 뭐 심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만 잘 뭐냐면 이 저 측량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이 경기장 한국이 1200평인데 1200평 정도 하려면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측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측량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측량비가. 그러니까요. 그 이제 측량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측량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될지 여부는 조금 세모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경계 측량 여부는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확정하기 위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무단으로 쇠파이프를 박는 바람에 내가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측량비를 지출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일단 포함을 시켜 놓으면 판사님께서 이것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경계 측량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판사님 판단해 주시면 그것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아니면 측량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지금 저 측량한 결과가 그 옛날에 이제 이게 100m 이렇게 측량 경기정리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다 보면 조금씩은 변하기 마련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측량한 결과 거의 논두렁이 맞아요. 그러니까 논두렁이 맞는데 그 논두렁 넘어서 이렇게 내 땅이다 지금 박아놓은 결과가 된 거죠. 잘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한지적공사 측량을 통해서 범위도 이제 확정을 하셨고, 좀 경찰 고소도 하셨고, 단계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진행을 좀 잘 하신 측면이 있는데,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연자분은 비교적 잘 하나씩 잘 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 왜 안 해? 하면서 쇠파이프를 뭐 어떻게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내 땅인데. 오히려 내 땅인데도 이제 재물손괴 같은 게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입으신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입증하셔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민사소송 절차 끝까지 가지 않고 조정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그 다양한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또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수도권 근처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동네가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들떠 동네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다 일정 가격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새로운 아파트에 싸게 들어가거나 비싸게 받고 집을 팔자는 입장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파는 건 동네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배신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혹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 압박이 좀 온다는 게 좀 그렇죠. 걱정도 되고 좀 네. 부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똘똘 뭉쳐서 뭐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네.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네. 재개발이 좀 진행되는 게 좀 어려워지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일단 용어의 정리부터 사연자분의 네. 주변 이웃들도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종전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통상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아마 더 넓은 구역으로 해서 뭔가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재개발 구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누군가한테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직접 이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집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의 경우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또 다른 주체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한다, 뭐 지역주택 조합을 한다거나 혹은 일반 개발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아파트를 10억 이하로 절대 팔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정말 요 진행하는 곳이 재개발이 맞다면 파는 것과 사업의 진행은 일단 무관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재개발 재건축도 전문 변호사라 해서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이메일 사연 네. 주신 분이 정말 딱 맞는 분께 네. 사연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웃끼리 좀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네. 이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부분은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네. 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개발 진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웃들과 가장 멀어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재개발에 찬성하냐, 재개발에 반대하냐. 왜냐하면 네. 각자가 처한 사정이 다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았고 내가 혼자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로 짓고 새로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전체 의사를 모아서 해야만 한다. 혹은 모여있는 어떤 구획 안에 있어서 이게 나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자라고 하는 찬성하는 분. 그리고 네. 경제적으로는 아마 이런 분들은 두 번째로는 그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만약에 짓는 과정에서 돈을 내야 된다면 내가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으신 분들이 돈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렇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네. 찬성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도 많고 옛날에 내가 30대 40대 뭐 이랬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월급도 막 많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노후고 내가 가진 건 집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이걸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또 어딘가로 나가야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 구획이 지정이 되냐, 동의서를 제출해서 조합을 설립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설득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해진 법적인 비율에 따라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나머지 분들이 어쨌건 따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75%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강제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개인이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이게 좀 갈등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조합원 자격을 가지신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어지는 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입주권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이게 종전자산이라고 해서 내 집이 종전의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된 게 3억이다. 근데 새 아파트에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가격은 5억이다라면 차액인 2억 원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보상금 문제일 것 같은데,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찬성하는 분들은 조합원으로서 자기 땅과 집을 출자해서 새 아파트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땅과 건물에 대해서 이제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거치게 되고, 수용재결에 앞서서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집과 땅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법인이 그걸 이제 그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표가 그걸 이제 좀 뭐 재개발 동의서를 좀 제출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경우에 이제 법인이 소유라면 법인이 소유자 내지 동유자로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동의 여부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그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로 동의하겠다라고 대표가 자의적으로 동의서를 냈다가 그게 그 법인 소유 입장에서 동의한 것이 더 불리한 것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동의 혹은 반대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좀 분쟁 사례라든지 뭐 분쟁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재개발에 진행되지 않는 과정, 동의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보상금이 난 너무 낮다, 불만족스럽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 금액은 얼마인데 너무 낮다라고 하면 보상금에 대한 증액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의의 절차와 관련해서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동의율이 미충족인데 뭔가 오류가 있다, 혹은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 사업 계획인가 취소 소송, 또 관리 처분인가 취소 소송 등 각종 행정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인 조합의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자력이 없으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소송 구조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거 만약에 법원이 자력 같은 거 심사해서 무료로 이제 변호사 선임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께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연 속에서는 몇 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 사연자분 말처럼 내가 싸게 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싸게 받고 내가 딴 사람한테 팔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모두 정당한 얘기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 이하로 팔지 마라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절차만 명확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연한 좀 뭐 걱정이 지금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아갈 부분들 함께 하시면은 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중고거래를 하며 소소하게 돈을 벌던 저는 얼마 전 출산을 해 신생아용 수유 쿠션을 중고거래로 팔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매자와 연락이 닿아 현관 바로 앞에서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자 구매자는 수유 쿠션을 사용하던 아기를 보고 싶다며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고 아기 엄마인데도 손이 곱다는 등의 기분 나쁜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안방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뛰쳐나와 상황은 종료됐고요.
당황한 구매자는 물건도 가져가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중고 거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경찰에 고소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사건도 성추행으로 처벌이 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던 도중에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당연히. 하면 네, 될까요? 성추행 처벌 가능합니다. 네. 네, 형법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떻게 폭행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손이 곱다. 아기 엄마한테 손이 곱다. 이건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추행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폭행이면서 동시에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남편이 근처에 있어서 이제 네. 뛰쳐나와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말 좀 생각하거나 상상할수록 좀 정말 네. 소름이 끼치는 네.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는 어느 정도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일단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나오는 몇 가지 쟁점하고 합쳐지면 특수 뭐 어떤 첩법 이런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 문고리 거래라고 해서 네. 이제 현관 바로 앞에서 이제 네. 아마 아이를 두고 이제 멀리 나가지 못해서 네. 아마 이런 거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기를 보려 했고 또 이제 네. 상담사님의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거는 또 주거 침입죄도 좀 성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형법 제319조에서 주거침입죄를 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주거에 대해서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거에 대해 처벌된다라고 주거침입 및 폭처법 위반으로 했던 대법원 판결에 설시한 바가 있어요. 해당 사안에서 뭐였냐면 반지하 집에 얼굴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뭐 이제 그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는데 그 경우에도 주거침입 강간이나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주거침입 착수가 인정된다면 주거침입 강간 미수, 그런데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령 강간만이 인정될 수 있냐 혹은 강간의 의도까지 인정 안 된다면 아무것도 처벌될 수 없냐라고 하는 되게 큰 쟁점이었는데 그 사안에서도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사연의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제 경찰에 고소는 진행을 안 한 상태인데 경찰에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네.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상대방의 어떤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신상에 대한 사항만 정리해서 고소장 혹은 신고 등을 신속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CCTV에 해당하는데 복도 CCTV 같은 경우도 아파트 그 보관 기간이 긴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떤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인해서 2주 뭐 혹은 한 달 그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와서 그 정당한 권한으로 열람을 해봤는데 이미 삭제된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네.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집 안에서는 증거를 할 게 없고 남편분이 이제 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좀 이렇게 뭐 처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남편도 해당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참고인으로서 충분히 진술이 가능하고요. 네. 다만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진짜 형사 재판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상대방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신빙성을 다투는 등 이런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CCTV 등 앞서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증거도 추가적으로 같이 확보하시는 게 좋다. 네, 이 정도 말씀 올립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 이제 정말 좀 충격이 크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께도 이 갑작스러운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럴 때 뭔가 이제 좀 대응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고거래 판매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혹은 구매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중고거래 업체에다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또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회사를 다닌 지 4년 만에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직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새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일을 해야 하며 인수인계까지 철저하게 끝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직할 직장의 출근 날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상사에게 말하자 그러면 제가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만큼 퇴직금에서 깎겠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직 예정인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퇴사를 하고 퇴직금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퇴사 의사를 이렇게 밝히고 이랬는데 이 손해가 나면 퇴직금에서 깎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 근로기준법에서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게 급여,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반드시 현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계를 한다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 주장으로 상계라고 하지만 상계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의 미지급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회사를 나가지 않겠다, 안 나가도 될까요? 네, 뭐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히 이제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서 억지로 이제 원하지 않는 근로를 할 수 없고, 다만 한 달이라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정한 이유가 민법상 이제 그 고용계약의 일방 해지 같은 경우에 30일이 경과하면 이제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한 달 동안이나 기간을 줬음에도 추가로 더 일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에 응할 필요는 없고, 옮겨갈 직장에 대해서 다만 날짜를 정하셨기 때문에 후속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가 퇴직금을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임금체불이죠.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진정이 가능하시고요. 진정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이제 민사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병행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인수인계까지 철저히 하고 나가라.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직원이 아직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좀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전혀 없고, 그 이유는 인수인계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종전 직장에 대해서 이제 업무 영속성을 도와주기 위한 경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종전 재직자 누구와라도 받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종전 사용자의 의무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께서 인수인계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이제 퇴사를 못 하시고 네. 이제 그냥 계속해서 다니시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지 못해서 좀 뭔가 손해를 보거나 이직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런 부분을 좀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셨고 그 손해액까지 입증하실 수 있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퇴사나 이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상담자분을 비롯해서 좀 알아둬야 할 뭐 법적 지식, 조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퇴사랑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종전 근무했던 회사랑 원만히 종료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이것도 본인이 옮겨갈 새로운 이직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범위 내여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에 1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후에도 상대방에서 이제 근로를 강요한다,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만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제 생생법률쇼 오늘 이제 전화 상담부터 이메일 상담까지 여러 상담 받아봤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